오늘도 방 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을 넘었는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긴 했지만 몸이 편치 않으니 그 햇살도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고 또 이렇게 끝나버리곤 했어요. 병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프니 마음도 자꾸 처지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탁상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 넘었더라고요. 보통 이맘때면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점심을 챙겨주곤 했는데 오늘따라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상체를 간신히 일으켜 문 쪽을 바라봤어요. 성우 애미야, 있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나는 소리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나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문득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병이 깊어진 후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새삼 서글퍼졌거든요. 몸을 조금 더 일으켜보려다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도 허리는 잘 펴지지 않았고 다리는 자주 저렸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아침에 미리 데워둔 미음 덕분에 약은 겨우 챙겨 먹었죠. 우리 며느리는 참 성실한 아이입니다. 나 같은 늙은이 하나 간병하느라 본인 몸이 몇 번은 축났을 텐데도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방 이 집, 사실은 처음부터 오고 싶어 했던 곳은 아니었어요. 아프다는 진단을 받고 몇 달 뒤 혼자 사는 게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성수야, 엄마 병원 다녀왔는데 당분간 간병이 필요하단다. 엄마, 왜 이제 말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일단 병원에서 뭐라 했어요? 뭐, 치료받으면 된다고는 하더라. 근데 혼자선 좀 힘들 것 같단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진료실에서 함께 설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아내랑 상의했는데 저희가 모시기로 했어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내 병수발 때문에 너희 집 평화 낄 일 있니? 간병인 구하면 된다. 간병인보다 가족이 낫죠. 그리고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엄마 모시는 건 제 몫이에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나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모실 수 있어요. 어머님 혼자 지내시는 게 더 걱정이에요.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세요. 정성껏 모실게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결혼한 지 8년째 되는 아이들이고 나름대로 바쁜 삶을 살아가는 부부인데도 이렇게 선뜻 나를 모시겠다고 하다니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 너는 마음 편히 쉴 시간도 없을 텐데.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않아요. 친정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제게 기회를 주세요. 함께 지내며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더는 거절하지 않고 아이들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내심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것보다 컸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게 벌써 5년 전 일이에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며느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스레 저를 돌봐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자주 끓여주고 약 복용 시간도 메모해서 놓치지 않게 해줬어요. 병원 진료도 늘 동행했고 밤새 내 기침소리에 몇 번이고 일어나 물을 떠다 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콩나물국 끓였어요. 속이 따뜻하게 풀릴 거예요. 애미야, 넌 이렇게 매일 나 챙기느라 힘들지도 않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 아이는 정말 내게 하늘이 내려준 복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일까요? 오늘따라 그 아이가 안 보이니 괜히 마음이 더 불안하고 허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단지 어디 다녀오고 있을 거라고 믿었고 금방 문 열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고요한 정적이 자꾸만 마음속을 파고들었고 우리 며느리의 따뜻한 목소리가 그리운 하루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여전히 며느리의 말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바늘이 2시를 넘어 3시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도 아직도 현관문은 조용하기만 했죠. 아침에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했었거든요. 어머님, 저 은행이랑 이거저거 볼 일이 좀 있는데 저녁에 반찬거리도 없어서 일 다 보고 나간 김에 마트 좀 다녀올게요. 금방 다녀올게요. 애미야, 너무 무겁지 않게 다녀라. 여자가 자꾸 무거운 거 들면 못 써. 나중에 성수 퇴근하고 같이 장 보면 안 되니? 어머님, 이 정도는 저 혼자도 거뜬해요. 금방 올게요. 그렇게 밝게 말하고 나갔던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늦는 줄도 몰랐어요. 누가 집에 오고 나가고를 살피는 것도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예감이 점점 느껴졌거든요. 핸드폰으로 손을 뻗어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을 시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단 하나. 몸이 건조한 안내음 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요. 이게 왜 이래? 배터리가 다 됐나?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데 내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만 좋지 않은 상상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는데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성순이? 아유, 성우애미가 지금까지도 안 왔다.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니, 저기 아침에 성우 학교 보내고서는 이거저거 볼일 볼 게 있다고 하고 나갔는데 아직도 집에 안 왔지 뭐니. 내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 엄마 진정하세요. 지금 병원이에요. 성우 엄마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였대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뭐라고? 교통사고? 자세한 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지금 수술실 앞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기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억지로 침대에서 몸을 이렇게 앉았지만 다리가 풀려 다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린 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애미야, 애미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금방 다시 웃으며 들어올 거야. 저는 그렇게 엎드린 채로 한참을 기도를 했어요.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며느리 수술 잘 마치게 해달라고 정말 빌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 수술 도중 심정지가 왔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성우 엄마가, 애 엄마가, 아니, 내 와이프
우리 민정이가 엄마 어떡해요? 아유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아유 어떡해 그 아이가 어떡해. 제가 아픈 동안에도 한 번도 얼굴 찌푸리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내 상태를 꼼꼼히 노트에 기록하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너무도 허무하게 눈 감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와 아들, 그리고 아직 초등학생인 손자는 말없이 자리를 지켰는데 조문객들이 나가고 나면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없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엄마, 나 이제 민정이 없이 어떻게 살죠? 그러게, 어쩌다 이래 됐을까? 며느리의 영정사진 앞에서 손을 떨며 촛불을 켰어요. 그 아이는 사진 속에서도 웃고 있었죠. 늘 그렇듯 밝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듯한 그 눈을 마주치자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애미야, 나 너한테 고맙단 말 아직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무척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며느리의 손길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주방 싱크대 위에 놓인 반찬통, 손주방에 가지런히 개켜진 옷가지들, 내가 잘 때 덮어주던 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 아이의 흔적이었어요. 나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고통이었지만 그 아이를 잃은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더 컸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장례 후엔 서로 말수를 줄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슬픔을 꺼낼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저 그 아이가 언제라도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님, 저 왔어요. 장 많이 봤는데 어머님 좋아하시는 것도 많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고 잔인하게도 시간은 흐르고 세상도 그대로 돌아가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며느리의 흔적은 여전히 선명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없는 집은 너무도 조용했고 아들은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손자 역시 어른들 눈치를 보며 묵묵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뒤숭숭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생전에 입던 외투며 스카프 같은 것들이 아직 옷장에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고 화장대 위엔 며느리가 쓰던 화장품들도 그대로 놓여 있었죠. 무언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안방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애미야, 내가 네 물건을 이렇게 손대도 되겠니? 혼자 중얼거리며 흐트러진 옷들을 개어서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옷장에 이어 서랍까지 정리를 했는데 허리가 쑤셔서 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서랍을 닫고 그만 일어나야지 했는데 서랍 끝에 무엇이 걸렸는지 통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뭐가 걸렸나? 왜 이리 닫히지를 않아?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을 뻗어보니 무언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딱 만져봐도 옷 같은 게 아니었어요. 네모나고 각이진 게 공책 같은 거였는데 꽤나 두꺼운 거였습니다.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보았는데 연한 하늘색 표지에
자그맣게 일기장이라고 적힌 노트가 손에 들어왔어요. 일기장? 이게 누구 일기장이지? 에미가 쓴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함부로 펼쳐도 되는 건지 망설였지만 두꺼운 노트 안 고운 글씨체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걸 보고 그만 홀린 듯 일기장을 펼치게 되었어요. 제일 첫 장엔 5년 전 날짜와 함께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그러니까 며느리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5년 전 제 간병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미음을 조금 더 묽게 끓여봤다. 속이 편하셨다고 하셔서 다행이다. 그 다음 장에도 또 그 다음 장에도 또 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의 혈압 수치, 기침 횟수, 먹은 음식, 소화 상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의 레시피까지. 한 줄 한 줄이 정성이고 사랑이었어요. 넌 참 이런 걸 다 적고 있었구나. 그렇게 수십 장을 넘기고 노트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쯤 어느 순간 문장의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부터는 글씨체도 막 흐트러져 있고 중간중간 낙서를 했는지 뜻을 모를 글자와 모양들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어요. 자꾸 연락이 오는데 걱정이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 정말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이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상의를 할 수도 없으니 답답한 마음이다. 그 글귀를 보는데 눈이 번쩍 트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연락이 온다고? 누구한테? 복잡하고 난감한 상황이라는 건 뭘까? 분명히 앞 페이지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고 그 일기장 안에 무슨 단서라도 있을까 싶어 그 다음 장, 아니 그 이전까지 샅샅이 다시 훑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난감한 상황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일기장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으실까봐 무섭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것 같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용기를 내야 한다. 거기까지였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용기를 내야 한다며 밝혀야 한다는 내용.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고 숨이 가빠왔거든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그 비밀을 혼자 품고 있었고 끝내 나에게 말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점점 압박이 느껴진다. 그쪽 누구지? 누가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압박을 한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누군가의 위협 때문은 아니었을까? 어디에서 누군가가 우리 며느리를 힘들게 만든 건 아닐까? 그때 제가 이걸 외면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신고를 좀 하고 싶어서요. 얼마 전 우리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일기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경찰에게 전화를 건 내 손은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일기장이 내 무릎 위에서 바스락거리며 열려 있었고 저는 며느리가 남긴 그 진실의 조각을 마주한 채 또 다른 시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내 병수발을 5년 된 며느리가 갑자기 죽어 울면서 유품을 정리하다 며느리 일기장을 봤더니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들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는데 손을 벌벌 떨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의 일기장을 덮은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했어요. 애써 눌러두었던 감정이 솟구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전 아주 먼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어요. 저는 충북 단양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언덕을 오르면 끝도 없이 펼쳐지던 소나무 숲과 겨울이면 눈이 허리까지 쌓이던 그 골짜기 마을. 우리는 6 식구였고 그중 맏딸인 저는 늘 어른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땔감을 지고 산을 오르시고 어머니는 부엌일과 아이들 돌보기에 분주했죠. 하지만 그렇게 평범하던 일상이 제가 10살 되던 해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녁밥을 짓고 있었고 저는 동생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얼른 이불 좀 가져와라. 네? 어머니. 부엌에 달려갔더니 어머니는 벽에 기대 누운 채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마을 보건소로 달려가셨지만 제대로 된 병원도 없는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약한 겁니다. 안정 취하시고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영양도 잘 챙기셔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쌀 한 대 사기도 빠듯했죠. 어머니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고 결국 겨울을 넘기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멍하니 상복을 입은 채 서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입김이 나오는지도 몰랐고 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수연아, 네가 이제 기둥이다. 아버지 잘 도와드리고 동생들 잘 챙겨야지. 그날부터 저는 아이가 아닌 어른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종종 빠지는 날이 있었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나르며 집안을 책임졌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더 줄었고 매일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일거리를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저는 낮에는 동생들 밥을 챙기고 밤엔 동네 식당에 가서 그릇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미신 공장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19살이던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공장에 나가볼래요. 거기서 일하면 월급도 주고 도시락도 준다더라고요. 수연아, 그래도 너 아직 어린데. 어리긴요. 엄마 없이도 이렇게 잘 버텼잖아요. 아버지도 힘드신데 저도 벌어야죠. 그렇게 들어간 미신 공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언니들의 거친 말투, 점심시간 30분 동안 먹는 김밥 한 줄. 모든 게 낯설었지만 적응을 했고 언제나처럼 책임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공장에서 남편을 만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그이는 기계 수리기사로 파견 나와 있었고 말수가 적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지만 처음에는 서로 인사를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아, 네. 근데 바늘이 계속 끊어져서요. 원단이 두꺼워서 그런가 봐요.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 그렇게 말을 걸어온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이는 가끔 퇴근길에 저를 기다려줘 도시락과 반찬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가까워졌죠.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 씨, 혹시 저와 결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에? 저요? 우리 아직...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수연 씨 같은 사람 놓치기 싫어요. 힘든 시절 같이 버텨내면 나중엔 꼭 웃을 날 올 거라고 믿어요. 듬직한 그 사람을 믿고 저는 결혼을 결심했는데 제 나이 23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에 소박한 예식상을 차리고 친척 몇몇과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인사를 드린 게 전부였지만 우리가 부부가 된 것을 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죠. 그러다 결혼 5년 만에 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제가 원체 몸이 마르고 약해서 임신이 어려울 수 있었다고 했었기에 이 아이는 정말 기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내 몸 하나는 끔찍하게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임신 기간 내내 손발을 주물러주며 저를 아껴주었고 혹여나 출산하다가 뭔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큰 병원에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렇게 아들이 태어난 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아이야. 이제 우리 둘이 아닌 셋이야. 이름은 성수 어때요? 밝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 부부는 성수를 위해 모든 걸 바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그 자체로 행복이었고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성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떨어지는 철제자재에 맞아 세상을 떠났거든요. 병원에 실려온 그이는 이미 숨이 없었고 저는 빈소 한 구석에서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우리 아빠 하늘나라 갔어. 하늘에서 우리 성수 지켜볼 거야. 그날부터 저는 다시 가장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했고 매일 새벽 청소일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제 인생은 그야말로 전쟁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성수를 두고 일터로 나가야 했거든요.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 아무리 눈물이 나도 제게는 울고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저 하나 믿고 세상을 바라볼 아들이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5시면 지하철을 타고 도심 한복판으로 나가 사무실 복도를 밀대로 닦고 휴지통을 비우고 변기를 닦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해서 아이를 먹인 뒤 학교에 보냈습니다. 잠시 쉬다가 오후부터는 목욕탕으로 출근을 했죠. 세신 일도 했고 늦은 시간 목욕탕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성수는 한 번도 징징거리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스스로 책가방을 챙기고 가스불을 조심스럽게 켜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거든요. 어떤 날은 제가 퇴근해 돌아오니 손편지를 써놓고는 책상에 두었더라고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엄마도 밥 꼭 드세요. 사랑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준 사랑은 제가 줬던 사랑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우리 아들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늘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아들을 둔 제가 부럽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성수 엄마는 복도 많아. 그 힘든 살림에 애가 어쩜 저렇게 바르게 컸을까? 아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는데 성수가 알아서 잘 커졌어요. 그러다 우리 아들이 네로라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하늘이 내려준 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4년 동안 등록금이 부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 많은 청소 일을 맡았고 주말까지도 쉬지 않고 목욕탕 청소를 했습니다. 물때 낀 타일을 솔로 밀다가 무릎이 까지고 손에 물집이 생겨도 우리 아들이 대학을 다닌다는 사실 하나로 견딜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유망한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성수야, 엄마는 네가 제일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식탁에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어머, 진짜야? 그래야지.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라. 며칠 후 아들은 한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맑고 단정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인사드려요. 성수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인사도 참 곱게 하는구나. 어서와 반가워요. 차린 것은 많이 없지만 맛있게 들어요. 그날 셋이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아들이 대신 설명을 많이 했어요. 엄마, 민정이는 요리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고 성격도 정말 좋아요. 둘이 만나면 말은 없는데 통하는 게 있어요. 신기하죠? 민정이란 이름, 그날부터 제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밝고 긍정적인 표정이었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가 참 곱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사연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며 저는 사부인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부인은 저보다 약간 연상이었는데 고운 외모와는 달리 말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저희 애가 일찍 철이 들어서 혼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애 아버지 쪽이 좀 민정이 어릴 때부터 우리 집 형편이 좋지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며느리의 아버지는 가정에 소홀하고 심하게 술을 마시던 분이었고 며느리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손에서 자라며 많은 상처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밝게 웃으려 애쓰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저와 닮은 구석이 있다고 느꼈죠.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않고 밝게 지내려 애쓰는 모습. 며느리뿐 아니라 사부인의 삶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저야 사고로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건데 사부인은 있으나마나한 남편,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나은 남편 곁을 떠나 혼자서 며느리를 키웠거든요. 여자 혼자 일하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부인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사부인 마음 제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그 말에 사부인은 조용히 웃으셨고 우리는 그렇게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의 학력이나 집안 형편이 제 아들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말도 들려왔지만 저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며느리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아끼는 게 느껴졌거든요.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며느리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님께도 잘할게요. 고맙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꼭 내 딸처럼 아껴줘야겠다고. 나처럼 혼자 서러움 겪지 않게 든든한 시어머니가 되어주자고.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조용히 서로를 안아주며 한 집안을 이루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둘은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날은 늦봄이었고 마당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데 아들이 며느리 손을 꼭 잡고 들어왔어요. 둘의 얼굴엔 어쩔 수 없이 감출 수 없는 설렘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둘 다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졌어? 좋은 일 있어? 어머니, 저희 아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물뿌리개를 놓친 줄도 몰랐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쁨이 몰려왔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그래? 진짜야? 성순이가? 너도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구나. 네, 엄마. 우리 가족이 더 생긴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그동안 곱게 보관해뒀던 반상기를 꺼내고 미역국에 전까지 부쳐가며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울컥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말을 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늘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아이도 이런 집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이복이다. 아기는 꼭 너 같은 엄마를 만났어야 했어.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손주는 예쁜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다시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복덩이구나. 어쩜 이렇게 작은 손이 다 있어. 아기는 건강했고 며느리도 모성애가 가득한 따뜻한 엄마가 되었어요. 우리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틈날 때마다 아이를 안고 책을 읽어주곤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그저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고마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저의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차오르고 밤에는 식은땀이 나며 잠을 설쳤거든요. 처음엔 아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뭐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살고 있어서요. 혼자 계시기엔 힘드실 겁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병원을 나서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하지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집으로 돌아와 모아두었던 적금을 꺼내보았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어떨까 싶어 수첩에 요양보호사 연락처도 적어두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돌아온 날 마침 며느리가 과일과 떡을 가지고 집에 왔거든요. 며느리는 내가 풀 죽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있는 걸 보곤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다녀오신다고 하셨죠? 그냥 정기검진이라 뭐 별일은. 어머님, 눈피하지 마세요. 결과 들으신 거죠?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며느리는 잠시 눈을 감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아유, 안 돼, 안 돼. 내가 너희한테 폐가 되면 어떡하니? 나 간병인 쓸 돈은 있어. 모아둔 게 좀 있으니 걱정 말아라. 어머님은 저희 짐이 아니세요. 제가 받은 사랑 그 절반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며느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곁을 지켰어요.
아침이면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고 밤이면 제 이불을 정리해주며 말을 건넸죠.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애미야, 미안해서 어쩌니. 너도 아이 키우느라 힘들 텐데. 제가 어머님 아프신 거 알고도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난 거였어요. 그동안 며느리는 힘들다는 말 한 번 없이 제 병수발을 들었고 그 덕분에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에 핸드폰을 놓칠 뻔했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 민종이 지금 수술 중이래요. 상태가 좋지 않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며느리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기도도 바람도 닿지 않았습니다. 수술 도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며느리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그대로 먼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아들도 손자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좋아하는 걸로 장 많이 봤어요. 그 웃음소리, 그 따뜻한 손길이 이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저는 며느리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처음 보는 단어들을 접한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라고 계속 연락이 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무언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누군가 우리 며느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아이 일기장에 무서운 말이 써 있어서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를 든 손은 벌벌 떨렸고 심장은 귀에 들릴 정도로 요동쳤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 시작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어요. 며느리의 일기장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어느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문장이었거든요. 내가 본 게 진짜일까? 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한 장 또 한 장, 그 문장과 이어지는 글들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조심스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진실을 적어두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남편이 어머님의 이식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엔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혈액형, 그건 분명 이상한 거였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걸까? 그 다음 내용은 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몰래 DNA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다. 남편은 어머님의 친자가 아니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일기장을 움켜쥔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목구멍에서 걸린 채 내려가지 않았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성수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온 모든 순간이 제 머릿속에 선명히 남아있는데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뛰어와서 저를 안아주던 모습까지. 며느리가 뭔가 오해를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일기장 속에 조심스럽게 과정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 아들이 간이식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
간이식을 하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유, 아니야.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내가 네 몸에 흠이라도 내게 하고 싶겠니? 난 괜찮다. 약 먹고 버티면 돼. 하지만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의사는 대체 치료나 이식을 권유했죠. 아들은 고심했고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측에서 이식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던 중 아들의 혈액형이 저와 전혀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그냥 넘길 법도 했지만 며느리는 제 먼저 떠난 제 남편의 혈액형, 그리고 내 혈액형과 아들의 혈액형을 다 대조해 보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나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유전자 검사를 맡겼던 거였습니다. 일기에는 제 칫솔과 아들이 사용하던 면도기를 조심스럽게 따로 보관해 전문기관에 보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은 날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어머님은 남편의 친모가 아니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일기장의 글씨는 그 부분에서 유독 떨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심정이 글씨에 그대로 담겨있는 듯했죠.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매일같이 갈등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께 말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숨겨야 할까? 남편이 이걸 알게 되면 무너질까 두렵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시면 어머님의 병세가 더 악화되면 어쩌지? 며느리는 그렇게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채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단 한 줄마다 며느리의 혼란과 괴로움이 묻어나는 것 같았죠. 어머님은 내가 본 어른들 중 가장 강한 분이다. 그런데도 이 말 한마디가 그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봐 매일 망설인다. 남편은 평생 어머님을 엄마로 알고 자라왔고 어머님도 남편을 아들로 추후의 의심도 없이 평생 고생하며 사랑으로 길러내셨다. 그런데 내가 이걸 말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과 그냥 덮고 품고 가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매일 흔들린다. 어머님이 건강하시다면 나는 진실을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진실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유가 저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휴, 그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니? 며느리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그걸 모른 채 어리광 섞인 말로 내가 짐이지? 너희한테 아주 무거운 짐짝이 다 됐다. 며 농담했던 그 기억이 너무 아프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뒤엉켜 거실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 혼자 다 끌어안고 있었구나. 그날 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저는 오랜 시간을 울었어요. 며느리가 품은 그 비밀은 단지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과 사랑의 무게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바라보며 더 깊은 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차례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며느리의 일기장을 덮은 지 며칠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일기장에 남겨진 문장이 떠오르곤 했어요.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 이제는 말하라고 자꾸 압박을 받는 느낌이다. 그 문장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며느리를 협박했던 건 아닐까? 혹시 우리 아들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을 들고 돈을 요구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했던 건 아닐까? 결국 저는 경찰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일기장 말씀드렸던 사람인데요. 그 문장이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혹시라도 우리 며느리를 누가 괴롭히고 있었던 건 아닌지. 네, 어르신. 저희가 조사하고 있던 자료가 있는데 직접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방문을 해주시겠어요? 스토킹 혐의로 생각하고 조사를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 이건 꼭 뵙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경찰서에서 받은 통보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로 이어졌고 저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에 나오는 그쪽은 협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에게 연락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아드님의 생물학적 부모였습니다. 네? 아드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정황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분은 이 사실을 아셨던 것 같고요. 그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며느리분께 조심스레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폭로를 한다기보다는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분들이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며느리분과 연락이 끊긴 후에도 상황을 지켜보다가 경찰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협박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었다는 사실. 그쪽이라는 사람들이 제 아들의 진짜 친부모라는 사실. 그러면 그분들이 키우신 아이가 제 친아들이라는 건가요? 네. 이름은 박민재 씨라고 합니다. 아드님과 같은 나이이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르신,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감사와 인사, 그리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약속된 장소인 작은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은 계속 요동쳤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아직도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일기장을 쓰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그 아이는 이 순간을 위해 그렇게도 고민했겠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와 차분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 그들은 제가 들어서는 순간 일어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수 씨, 어머님 맞으시죠? 예, 제가 성수 엄마입니다. 여자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저는 그저 제가 낳은 제 아들인 줄 알고 누가 이걸 의심하겠어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낳은 우리 아들인 줄 알고 민재를 키웠고 이제 와서 사실을 알게 되니 그저 멍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에게 연락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결국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저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라니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성수는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듣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 역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가 키운 성수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루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 애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재도 함께 살아온 모든 시간은 진짜였거든요. 우리 아들을, 우리 민재를 정말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핏줄보다 깊은 정, 이름보다 강한 인연.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진실 앞에서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대면 자리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식을 부정하지 않겠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진실을 알고 함께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후 저희의 삶을 조금씩 바꿔놓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의 실수로 뒤바뀐 아이들을 키웠지만 그 누구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도 오랜 세월을 가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을 품에 안고 키운 시간이 너무 커요. 이제 그 애들도 어른이 다 되었는걸요. 이제 와서 모든 걸 바꾼다는 건 그건 우리한테도 아들들한테도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민재도 성수도 우리가 기른 아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조심스레 아들들에게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들들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어른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날 키웠잖아요. 전 그게 다예요. 누가 날 낳았든 저는 평생 엄마 아들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하셔도 전 부모님 자식이에요. 두 아들은 낳아준 부모와 키워준 부모 모두를 인정했고 의형제를 맺듯 서로를 받아들였고 자주 연락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준 며느리가 더욱 고마웠습니다. 그날 그 부유한 부잣집 부부, 내 친아들 민재를 키워준 그 부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성수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희는 이제라도 어머니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내 아들, 성수는 제 인생의 전부였고 지금도 그래요. 저희 마음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성수는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제게 넉넉한 금액이 든 통장을 건넸고 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덕분에 성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 역시 건강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엄마를 일찍 잃은 아이, 우리 손주. 저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의 결실인 손주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아들 민재를 키워준 그 부부의 지원 덕분에 우리 손주를 키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매일 우리 손주가 잠든 얼굴을 보며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우리 성우를 많이 사랑한대.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매년 며느리의 기일이면 아들 손자와 함께 산소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성우애미야. 넌 늘 우리 마음에 있다. 그곳에서는 편히 쉬어라. 정말 고마웠다. 비록 며느리는 떠났지만 저는 사부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부인께 종종 전화를 드리고 매달 용돈과 선물을 챙겨드리거든요.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지.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 아들 민재를 키워준 그 부부와 우리 두 집안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명절이면 연락도 하고 아이들 생일이면 선물도 주고받습니다. 성수와 민재는 서로를 형동생이라 부르며 지내고 있어요. 같은 날에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태어난 시간이 조금 빠른 성수가 형이 되기로 했죠. 그렇게 인생은 참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끝에 누군가의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다시 희망이 피어난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다른 집에서 자랐고
내가 품에 안고 키운 아이는 타인의 자식이었지만 엄마라 부르며 살아줬으니까요. 그리고 그 인연을 가능케 한 건 먼저 떠난 내 며느리였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준 것도 진실을 지켜준 마음도 결국 사랑이었단 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